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 앉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게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그걸 몰랐어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공원에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날, 저는 80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잃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늘 하던 대로 공원에 나갔을 뿐이었어요. 저는 올해 75입니다. 이름은 최영자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인천에 살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옵니다. 공원에 나가는 게 저희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장 보러 갈 때 빼고는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가끔 외로웠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원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납니다. 텅 빈 거실이 보여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혼자 밥을 합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요. 맛은 없어요. 그냥 먹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해요. 저만 시간이 많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2시간쯤 지나가요. TV를 켭니다. 집중이 안 돼요. 오전 10시가 되면 공원에 나갑니다. 운동복을 입고 모자를 써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요. 공원까지 3분입니다. 산책로를 천천히 걸어요. 늘 앉는 벤치에 앉습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유모차 끄는 엄마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30분쯤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지루하지만 익숙해요. 외롭지만 견딜만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 누가 앉았습니다. 그분이 날씨가 좋다고 말을 걸었어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죠. 5분쯤 있다가 좋은 하루 보내라고 하시며 가셨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차림새가 단정했어요. 별일 아니었어요. 공원에서 인사 한 번 나눈 게 전부였죠. 다음 날도 그분이 왔어요.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름을 물었어요. 박종수라고 했습니다. 저는 최영자라고 했고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이번엔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2개 샀다고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받았어요. 따뜻한 캔커피였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쌀쌀해졌다고요. 감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말이 늘었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자주 보는 사람, 나쁘지 않았어요. 현실 공간에서 만난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더 안심이 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났습니다. 커피를 나누어 마셨어요. 혼자 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분도 아내가 5년 전에 갔다고 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였어요. 자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아들이 인천에 살고요. 그분은 딸이 미국에 산다고 했어요. 둘 다 외롭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편해졌어요. 과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다고 했어요. 박종수 씨는 회사원이었다가 퇴직했다고요. 매일 오전 10시에 만났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했어요.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자식 이야기. 오랜만에 말할 사람이 생겼어요.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한 달쯤 지났습니다. 공원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점심 먹었냐고 물어보셨어요. 근처 국밥집에서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망설였지만 그러자고 했어요. 국밥집에 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종수 씨가 밥값을 냈습니다.
다음엔 제가 내겠다고 했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공원에서 만난 친구. 그게 전부였어요. 2달쯤 지났습니다. 매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밥도 같이 먹었고요.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원에 나갈 생각을 했어요. 박종수 씨를 만날 생각을 했죠.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어느 날 박종수 씨가 안 왔어요. 30분을 기다렸는데 안 오셨습니다. 이상했어요. 아팠나 싶었죠. 전화번호를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나갔어요. 이번엔 오셨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어요. 정기 검진이었다고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다음엔 미리 연락해 달라고요.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집에 있겠다고요. 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전화했어요. 좀 어떠냐고 물어봤죠. 많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느꼈어요. 박종수 씨가 중요해졌습니다. 아들보다 더 자주 연락했어요. 매일 만났고요. 매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루가 비었어요. 그게 당연해졌습니다. 3개월쯤 지났습니다. 추워졌어요. 여전히 매일 만났습니다. 어느 날 박종수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현금이 조금 급한데 통장을 집에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5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내일 바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망설였어요. 돈 이야기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만났고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어요. 다음 날 돈을 갚았습니다. 약속대로 갚았어요. 커피를 사주셨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또 전화가 왔어요.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카드가 한도 초과됐다고요.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망설였지만 급한 일이라고 하니까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만나서 돈을 줬어요. 다음 주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대로 갚았어요. 안심이 됐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작은 부탁들이 시작됐습니다. 2달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3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요.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라니까 도와줘야 할 것 같았어요. 은행에 가서 30만 원을 찾았습니다. 만나서 줬어요. 이번 달 말에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말이 돼도 갚지 않았어요. 딸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요. 다음 달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다음 달이 됐지만 여전히 갚지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번 달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예전만큼 미안해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50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딸 병원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저번 돈도 안 갚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이 정말 급하다고요.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50만 원을 찾아서 줬습니다. 벌써 80만 원을 빌려줬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다음 달이 됐지만 역시 갚지 않았어요. 전화했습니다. 이번 달도 어렵다고요. 목소리가 달라요. 미안함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마움보다 당연함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공원에 나갔습니다. 박종수 씨가 안 왔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안 와요.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도 안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계속 연락이 안 됐습니다. 아파트에서 찾아봤어요. 경비실에 물어봤습니다. 박종수 씨라는 분이 계시냐고요. 그런 분 없다고 했어요.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요. 옆에 모르는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박종수 씨라는 분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전에도 있었다고요.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돈 빌려가고 사라진다고 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자기도 30만 원 당했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요.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린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외로운 여자들 찾아서 친해지고 돈 빌려간다고요. 몇 달에 한 번씩 이 공원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노려졌다는 걸.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걸. 친절도 가짜, 딸 이야기도 가짜.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80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걸 잃은 것 같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화번호 추적해 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통 번호를 바꿔버려서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돈은 돌려받기 어려울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속았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친절도 가짜, 외로움도 가짜, 전부 연기였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만났거든요.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의지했어요. 그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를 이용한 거예요. 공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또 누가 다가올까 봐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창피했거든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원에 나가지 않았어요. 외로웠습니다. 예전보다 더 외로웠어요. 하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피하게 됐어요. 누가 인사해도 무시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가끔 공원에 나갑니다. 하지만 벤치에 앉지 않아요. 그냥 빨리 걷고 돌아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아요. 무서우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절하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우연은 계획입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다 외로워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다가오고요. 공감하고요.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돈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요. 5만 원, 10만 원, 갚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커져요. 30만 원, 만 원, 그리고 사라집니다. 저는 그날 공원에서 80만 원을 잃었어요. 하지만 정말 잃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어요. 그게 더 아픕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외로워도 조심하세요. 친절해도 의심하세요. 돈 이야기가 나오면 거절하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